안녕하십니까. 로열킹 김정철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한 지 꽤 됐는데, 제가 옛날에 형사법으로 한 20년 이상 강의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있는 지가 한 3년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듯이, 파기자판 관련돼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좀 바로 잡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강의 형식으로 오랜만에 칠판에 한번 서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느냐 마느냐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사법적으로 타당한가, 우리의 법치주의와 관련돼서도 어떤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파기 환송의 자판이냐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영상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396조의 파기 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파기 환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써 있죠. 그래서 이미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막 방송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법원은 양형은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느니,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양형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판단이 불가능하다느니, 이런 허위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 쓰더라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법 조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을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은 당연히 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그래서 파기 자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36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죠. 이 368조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근데 이 불이익 변경 금지는 기본적으로 불이익한 형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에 의해서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기에도 준용된다는 겁니다. 파기자판에도 준용된다는 것은 이 판결에는 유죄, 무죄, 실체 판결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유죄 판결을 할 때 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이익형 변경 금지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제가 그럼 이재명 대표 사건에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심 때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항소했냐면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검사는 항소한 게 피고인 항소가 있죠. 이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가게 됐더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죄가 나오면은 피고인은 좋기 때문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을 항소할 이유가 없고, 이 항소심에서 누가 하겠어요? 검사가 항소합니다. 그래서 3심 지금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전원합 배치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빠르게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항소심에서 할 때는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에, 자, 불이익형 변경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변금이 적용되니까 피고인이 항소한 형은 이 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게 요 2항의 의미입니다. 요 2항 368조를 준용한다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정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거를 피고인이 항소했으니까 피고인이 불복한 이 형보다 대법원에서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 조문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파기 자판의 경우에 유죄를
무죄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만약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기 재판을 하게 되면 충분히 형도 선고할 수 있다. 이것만큼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매우 극히 이례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 법률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다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계엄이 발생했다는 거 누가 알았냔 말이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모든 사건에서 지금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이제 상고가 기각이 돼서 무죄가 확정이 된다. 이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한 피선거권 상실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장동, 백현동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건 특히 다 뇌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뇌물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실형까지 나오는 중한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은 또 역시 이것도 금고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는, 만약에 정말 당선이 됐다면 당선된 이후에는 지금 대법원에서도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헌법 87조인 거죠. 헌법 87조의 불소추 특권. 이 불소추 특권의 소추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공소를 제기하는 걸 우리가 소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라고 할 때에 이거를 협의로 좁게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추만 하지 못한다는 거지 재판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는 야, 불소추 특권이라는 건 애당초 사법적 제도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과거에 많은 불법을 범한 사람이 어떤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하면은 과거의 불법을 모두 면책당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과연 우리 헌법이 그렇게 예정하고 만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겠죠. 지금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긴급하게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상고심에서 무죄로 파기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무죄로 파기가 되었다고 하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라도 이제 전부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를 만약에 파기했다라는 건 일부라도 유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일부는 여전히 무죄이고 일부는 유죄다, 이렇게 얘기가 돼도 형을 하나로 선고했기 때문에 파기는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기라고 하는 건 주문에서 선고한 형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라고 돼 있죠. 그 무죄라고 하는 주문 전체를 파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부 유죄 시에도 전부 파기하게 되죠. 문제는 전원합의체 신속심리 중에 파기 환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파기 재판을 할 것이냐가 지금 대법원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파기 환송을 할 거라고 하면 다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관련된 재판 정지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 만약에 그랬을 때 임기가 종료된 후에 또 유죄가 확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기가 종료되면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은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유죄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기 환송을 했다는 건 뭐예요? 유죄는 확실하다. 유죄는 확실하다. 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거의 유죄가 인정되기 확실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이건 과연 우리 법치주의에 맞느냐? 사법제도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강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전원합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굳이 이 파기 자판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파기 환송을 통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파기 자판을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다들 아다시피 6개월, 3개월,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사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건이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633을 지난 지가 벌써 거의 2년이 돼가기 때문에 6개월, 3개월, 3개월 그걸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 얘기하면 만약에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633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만약에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되었다면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사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을 상실해야 될 당선 무효형의 사람이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사법제도에 큰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파기 자판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되더라도 빠르게 확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빨리 사법부가 해소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독립적 재판을 가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기를 바라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법적 제도, 그다음에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개혁신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이자 공명선거 본부장인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